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황은 2차 회담까지도 결렬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 피신너 졸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뭐냐면 흑해 주변으로 상륙 작전을 통한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지역에 대한 공세가 강화됐다. 그래서 애초에 우크라이나 진격을 들어갔을 때 성동격사가 아니냐. 육상에다 사고 쳐놓고 밑에 있는 해안 연안에 있는 주요 시설이라든지 항구를 지금 차지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황 관계는 워낙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성동격사라고 하기에는 러시아군의 피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10,000명 이상이 죽고 돈도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고 장성이 이 저격을 받아서 사망할 정도로 지금 군의 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 군사 전문가라고. 러시아가 왜 저 모양이야? 군대가 왜 저래?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푸틴의 일종의 기마이에 의한 러시아군의 실질적인 전력 약화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기마이? 네. 뭔 기마이? 장병들의 근무 시간을, 근무 연도를 12개월 확 줄여버렸어요. 24개월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가 군비가 이제 병력 차원에서 첨단 무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장병 근무 시간을 12개월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병이 배울만 하면 제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몇몇 기관병이 아닌 없겠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병 달자마자 제대하는 꼴을 당하는 거잖아. 우리 군대로 치게 되면. 일병 달고 상병 달기 직전에 제대하는 꼴을 당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라든지 숙련도가 안 나와 있었고 거기 들어와 있는 군인들의 연령대가 너무 심각하게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예비군을 다시 지금 징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다시 병사들 근무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 이상은 걸려야 러시아군이 정상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러시아가 그 뻘밭 때문에 진들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원래 전통적으로 좀 그 강한 병과가 있었더구만요. 뭐예요? 우크라이나군의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격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알지만 옛날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왔을 때 혼자서 1,000명 이상을 사살한 전설의 저격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원래 전설적인 저격병들이 많았고 저격병들을 특과로 키우고 있는 별도의 부대가 있었더구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저격병들이 굉장히 요소에서 뭐 통신병을 비롯한 간부들, 주요 병사들을 저격해서 사살하는 전과들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상 러시아군의 실제 야전사령관, 별을 달고 있는 야전사령관까지 저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실제 현장 지휘관이 부재인 상태를 만들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우크라이나군은 실제 그 저격총도 국산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저격 부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 효과를 봤었다라고 하는 호일담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은 병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거든요. 러시아는 너무 그 준비 없이 병력의 우세, 장비의 우세만 믿고 단기전으로 이걸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코가 꿰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해상 전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를 해상을 통해 갖고 침투해서 도하하려고 하는 작전도 뭐 잠수함이라든지 일부 병력들이 지금 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륙군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그쪽에 운송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러시아 해군도 상륙병이나 상륙에 대한 병력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장기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이것도 제가 전망했던 건데. 좋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좋은 전망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에 관련 경제 제재들을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 제일 교역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차원이었는데 한국이 러시아 수출 통제를 안 받는 그러니까 예외 대상국으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미국 방문 중인 네, 여한국 미국이 현지 시간 3일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 직접 제품 규제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이 면제 대상 포함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 수출 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어서 미국과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이 걸린 것이지 선회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언론들이 왜 러시아 제재 빨리 동참 안 해가지고 FDPR 여기 통제를 받냐, 우리 경제 또 망한다, 엄청나게 쏟아냈거든요. 통제 안 받는다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아유, 예상했어요. 여기 봐 지금 제가 가져온 기사 세계일보 기사거든요. 네. 댓글 0. 아무도 모르지. 근데 이제 워낙 러시아하고 우리하고의 직접 교역 규모가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엉뚱한 쪽에서 압박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삼성이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일단은 러시아행 선적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위해서 70억 원 우크라이나에. 기부금 냈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외교부에서 삼성전자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을 비롯한 이 제품들이 한 러시아 안에서 점유율이 30-40% 차지하고 압도적인 1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일체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했으니까 니네도 해줘 라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애플은 원래 비중이 낮고 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해도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애플은 그냥 쉰 거고 지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 한 건데, 자, 이제는 애플이 안 하니까 삼성도 하지 마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정말 순수한 우크라이나 세력이 아닌 것 같다. 일종의 미국이나 대만 같은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의 댓글 부대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번에 통제 유예 국가로 나온 거는 일단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숨통을 좀 터준 결과라고 봐져요. 사실 이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을 이미 러시아 외환위기 있었을 때부터 버린 시장이지만 우리는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갖고 러시아 안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뭐 삼성, LG 뭐 이런 데가 러시아에 거의 현대자동차 1등입니다. 무조건 1등. 보일러, 식료 전부 다 우리가 1등이에요. 근데 그런 러시아 시장을 우리 보러 그냥 내놓고 그냥 떠나라는 거야. 접으라는 거거든. 근데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 우리 현지 투자가 대부분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같이 물건만 팔고 입 딱 씻는 얘네들하고 틀려요. 우린 현장에 공장 있고 AS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애플은 그렇게 안 하거든. 수출만 해서 물건만 보내놓은 상태에서 현장에 있는 AS 센터도 외주 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거래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고용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지사에 대한 손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니네들도 무조건 인도적으로 한국도 러시아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억지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물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도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이 전쟁 상황을 통해 갖고 러시아 안에 있는 시민들한테 더욱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테러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면 가뜩이나 지금 좁아져 있는 러시아하고 우리하고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리 편 들어주고 일본 밀어내고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수혜를 주고 있고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국책 사업들이나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를 통해 갖고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적 성과, 외교적 성과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이거는 이 국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마치 우리나라가 제재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갖고 뭐 국제 정의, 뭐 양심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로 해갖고 국짐이나 이런 애들이 쓰고 있지만 경제는 경제고 외교는 외교인 거예요.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리한테 고맙다 그래. 그렇죠. 전화까지 했죠. 전화까지 하면서 앞으로 있는 문제에 대한 중재를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 왜? 우리가 러시아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접근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지. 그냥 러시아 그냥 죽여버리세요. 러시아랑 지금 이제 이 기회에 나 헤어져요. 나랑 싸웠으니까 당신도 사귀지 마세요. 요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우크라이나에서도.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없지 요새 지금 외교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그래서 정치와 외교를 모르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치에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 세력들이. 네.